이번 영상은요,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들의 일이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 세계의 움직임을 스타일러스의 보고서를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러스는 유명한 트렌드 리서치 회사이고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두 개의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도 내놓았죠. 앞에서 보았던 두 영상이 혹시나 자막으로 되어 있어서 보고 듣기 어려울까봐 제 음성으로 보고서를 녹음합니다. 우리가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아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이 세 영상을 잘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새롭게 바뀌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일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졌는데요.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의 장점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산성은 높아가겠지만 일하는 사람은 일과 휴식을 분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 일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는 흔해지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하찮게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찬사를 받기도 하는 등 많은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더 많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나고 있어요. 자, 주 4일 근무제가 된다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전에는 주 1회, 2회 근무만으로도 너무 급진적이지 않을까? 이것이 가능할까? 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은 기업이 채택하고 있고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은행, 정부, 기술기업 등 70개 기업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벨기에에서는 직원들이 주 4일 근무하거나 또는 업무 시간을 늘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주 전체를 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도 제안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근무유연제는요, 오늘날의 근로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근로자의 54%가요, 원격 근무나 근무유연제가 불가능하다면 사직할 거다, 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요. 업무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와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또는 시민 이런 경계도 사라질 것으로 예측이 돼요. 국가와 시민, 일하는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겠죠. 2022년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 인구는 24개월간 2배로 증가해서 3,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이런 디지털 노마드 중에서 상당수는 젊고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아니고 나이 많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업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기회를 포착한 관광지들은 이런 방문객들을, 이런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한 예로 인도네시아는요, 자신들과 유사한 그 인근 지역 33개국보다 더 긴 5년 비자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300에서 400만 명의 고소득 장기 체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어요. 비자 소지자는 현지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부과되지가 않고요. 또 글로벌 커뮤니티 노마드 X가 운영하는 브라질의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는 원격 근무자에게 저렴한 숙소나 업무 공간 및 비슷한 커뮤니티에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포르투갈 마데이라에서 6,000명의 원격 근무자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지역 경제에 3천만 달러 상당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원격이나 하이브리드 근무는 숙박업 및 리테일 브랜드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미국의 한 고급 백화점은 워킹 공간을 5개 오픈했는데 뉴욕 5번가 플래그십 스튜디오, 아이돌봄 서비스, 월간 채소 재배 등을 제공합니다. 이런 공간들은요, 점차 확장이 돼서 보다 접근하기 쉽고 저렴한 멤버십 클럽도 등장을 했어요. 런던의 저렴한 코워킹 체인과 소프랜드가 좋은 예입니다. 한편 글로벌 호텔 브랜드에 있어 셀리나는 프리랜서 플랫폼과 협력해서 프리랜서들이 즉각 커피숍이 아닌 셀리나에 머물 수 있게 15%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셀리나는 400만 명의 프리랜서로 구성된 피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을 절반으로 줄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 세일즈포스는 캘리포니아주 스코츠밸리의 75에이커 규모의 공간에 단연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와 웰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합니다. 스파뿐만이 아니고요. 원격 근무자를 위한 다른 어떤 실질적인 방안들도 고려하죠.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은 환전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를 제안했고요. 도시로 새로 이주한 무신용자들에게 신용을 부여해서 즉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노마드 소울메이터와 같은 데이트 앱은 원격 근무자가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의 해소를 돕고 있는데요. 모두 매우 유용하게 쓰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위치와 관계없이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삶의 한 활동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일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간, 노력, 집중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죠. 예전처럼 일에 내 인생을 바친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들 있어요. 이를 반영하듯이 중국에서는요, 조용한 퇴사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아침 9시에서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전통적인 996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누워서 쉬는 시간, 삶을 그저 즐기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들은 업무 비중을 축소하고 회사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직업을 무언가 덧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자신의 커리어를 경험의 장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는 Z세대에게서 두드러져요. 호주의 통계를 따르면 Z세대는 그들의 커리어에서 6개 직종에서 18개의 직업을 가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도 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저는 보통 Z세대들은 앞으로 7개 정도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호주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예측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직업에 내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는 그 말과 같은 연장선에 있어요.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으로 팬데믹으로 촉발된 이 퇴사 현상은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경력을 쌓아가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1년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의 3분의 1만이 같은 업종에 재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프리랜서와 부업을 병행하고 있죠. 이런 방식은 창의적이고 지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좋아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2022년 6월 영국에서 부업을 하는 Z세대의 38%가 추가 수입으로 필수 지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추가적 소득을 위해서 은퇴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죠. 2022년 미국에서는 직장으로 복귀한 은퇴자의 27%가 돈이 필요해서 21%는 인플레이션을 주요 복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조용한 복귀가 무언가 안타까운 현상이 아니고요. 흥미롭고 자극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인력난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 은퇴자 집단은 매우 가치 있는 집단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학 졸업생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답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2022년 1월 미국 Z세대의 51%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2020년 5월 71%에서 빠르게 감소한 수치예요. 무려 20%가 감소를 했군요. 학위에서 벗어나 커리어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초점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근로자, 특히 신경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도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전통적인 미국 대학의 교육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의 코로코로 유치원은 추상적인 모양과 색상으로 구성이 되고 고정된 놀이요소가 없는 공간을 유연하게 제공해서 창의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가상교육 플랫폼인 소라는 학생들이 자신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 주도형 아젠다를 기반으로 합니다. 보다 유동적인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자연 중심의 숲속 학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를 장려할 뿐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설계돼서 향후에 있을 팬데믹에도 대비할 수가 있어요. 왼쪽은 일본의 실내외 유아 시설이고요.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자연 친화적 학교입니다. 최대 15명의 학습자로 구성된 마이크로스쿨은 팬데믹 기간 동안 유기적인 학습이라는 개념을 확립했죠. 흑인 가정의 참여가 특히 두드러졌어요. 애리조나의 흑인 어머니 포럼은 이 모델을 통해서 자녀들이 교실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흑인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말이죠. 미국에서도 브렌다는 지역교육부와 협력해서 14세까지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습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 직접 모이게 되죠. 브렌다의 학생 수는 2022년에 3배로 증가해서 커뮤니티 주도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는데요. 정말 인상적인 컨셉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비대면 수업이요. 아무튼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사회 일환으로 커뮤니티, 사회적 결속력, 시민 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브랜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지역사회는 방향성과 리더십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정부가 그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영국 소비자의 4분의 1%만이 생활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고요. 나머지 68%는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영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시민들을 지원했던 지원단체 그리고 모임의 40%가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런 지원이 필요한 때고요. 영국에서는 식량 불안을 겪는 가구 수가 21년에 비해서 22년에는 10% 이상 증가했거든요. 미국 Z세대 성인의 33%는 2022년에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푸드뱅크나 기타 자선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성인의 33%가요. 이런 수요에 따라서 LA에서는 비건 푸드뱅크가, 토론토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원이 없는 식품 저장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반려동물용 푸드뱅크가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이때 브랜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독일 슈퍼마켓은 푸드뱅크에 기여하기에 적합한 30가지 품목을 진열대에 배치했어요. 여기에는 병아리콩, 만다린, 고등어 통조림이 포함됩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는 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쉽게 자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영국 소매업체는 무료 대면 워크숍과 언팩 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요리할 때 전력을 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두바이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도시 전역에 브레드 포 올 자판기를 설치했어요. 무료로 급식을 나눠주는 것 외에 일반인의 신용카드 기부도 받죠. 이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식량을 이용해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키우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 기근을 종식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식은 사회 변화를 위한 일종의 강력한 도구죠. 그런데 식량 문제 외에도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빈곤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혁신적인 지역사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200만 명의 유럽 소비자들이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직한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태양열 패널 그리고 바이오매스 패널에서 에너지를 생성한 후에 각 가정에 분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아져야겠죠.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면 전력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업이 불우한 이웃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지역사회의 힘은 멜버른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2040년까지 녹지율을 40% 늘리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멜버른 내 지역 주민들은 새로 심은 나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각 나무에는 나무 건강의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시민들은 나무의 건강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 외에도 나무에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도시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드러냅니다.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도시 설계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숲공원 내에 17에이커 규모의 자연 놀이터가 조성이 되었고요. 지역사회에 아동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감각정원, 초원, 습지 이러한 것들이 조성이 되었고요. 초등학생의 참여를 기반으로 어린이 친화적인 길찾기 시스템을 디자인했어요. 한편 영국 캠페인 단체 Make Space for Girl이라는 단체는 남자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케이트장이나 농구장, 운동장에 해먹이나 그네,
댄스 리허설을 위한 그늘진 공간, 피크닉 구역 등등 여자아이들을 위한 여가 공간을 구성해서 공공장소의 남아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비엔나에서는 이미 여자아이들 그리고 소외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생활권의 포용 범주를 확대하기 위한 솔루션이 진행되고 있죠. 젠더 문제 관할 부서에서 추진하는 또 다른 것은 유모차와 휠체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히고 있고요. 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공원과 가로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도들이 도시 기업 브랜드와 시민 공동체 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뉴 시리즌 프로젝트의 저자이고 공동 창업자인 존 알렉산더가 이것을 잘 설명하죠. 최고의 기업들은 소비자였던 사람들을 그저 소비하는 개체가 아닌 아이디어와 에너지의 원천으로 여기고요. 조직의 목적에 사람들을 동참하게 함으로써 더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가올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브랜드의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개에 이르는 사회 경제적 발전 매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2022년 3월부터 교육, 식량, 보건 분야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을 나타내는 UN 휴먼 디벨로프먼트 인덱스를 활용해서 그 위치 정보를 알리고 이들은 자원이 부족한 지역, 군사 지역 지원부터 농부, 여성, 젊은이들의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2025년에 오픈하는 인도의 구루그람과 덴마크 코펜하겐의 이케아 미팅플레이스는 공공녹지, 사무공간, 학습, 그리고 커뮤니티 연결의 장이 될 것입니다. 히어로 공간은 지역 커뮤니티와 청소년 문화를 중심으로 후광 효과를 일으키면서 기업 침범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죠. 브라질에서는 버드와이저와 미국 농구협회가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지역 농구 코트를 차지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돕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공익 장소는 공공의 유산이고 철거할 수 없다는 브라질법을 활용해서 이 브랜드들은 2022년 7월부터 지역 주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을 연결하죠. 2022년 8월까지 상파울로의 법원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고요. 16개 법원이 예술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쇼핑몰은 문화적,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시의 쇼핑몰화는 브랜드가 공유 가치, 지역 정체성, 즉 도시의 공공성을 가장 크게 해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유일한 길인 것만은 아니에요. 리테일 업체는 공공공간을 활성화하고 대중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폴란드 바르샤바의 노르비리나 쇼핑몰은 과거 산업화 이후 방치된 황무지에 가까운 땅에다 주거공간, 사무공간, 그리고 작은 가게들, 영화관, 유기농 식품관으로 구성된 복합 쇼핑몰을 구축해서 지역사회 모임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허즈 멜버른 외곽에 위치한 메리든 멜리지는 상권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교회형 쇼핑몰에서 벗어나서 메리디안 빌리지 보육, 의료시설, 협업공간, 커뮤니티 허브가 1층 리테일 공간에 자리 잡도록 만들었어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곳은 홍콩인데요.
H&DS 핸즈 쇼핑몰 옥상에 새롭게 문을 연 롤러 스포츠 그라운드입니다. 팬데믹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계된 이 공간은요, 홍콩의 다른 스케이트 공간과는 달리 초보자에게 안성맞춤이죠. 밝은 그래픽을 이용해서 소규모의 그룹들이 놀 수 있는 구역을 구분해서 특정 그룹이 공간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사례는 브랜드가 진정으로 시민의 중심이 되는 좋은 예들이죠. 브랜드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스페인은행은 브라질 상파울루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100개의 버스 정류장에 조명쉼터, 교통정보 광고판을 설치하고 지역 내 기업가들에게 무료 광고 혜택을 제공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죠. 세계의 움직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느리죠. 인도의 디테일 앱인 시티몰은 지역사회에서의 물건 주문을 총괄하는 지역 리더들의 작은 기업가 정신을 널리 퍼뜨리는데, 이 플랫폼은 식료품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리더에게 보내면 리더가 이를 지역사회에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10만 명의 커뮤니티 리더와 힌더스탄, 유니레버와 같은 브랜드가 동참해서 그 전망이 밝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연결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소비자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61%의 사람들이 정부, 미디어, 심지어는 NGO보다 기업을 더 신뢰한다는 사실은 브랜드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브랜드는 이러한 방향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보죠. 디자인 장벽 해체하기, 핵가족 중심의 소유를 우선시하는 구시대적인 설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축 모델에서는 거주자에 따른 유연성, 개인적 선택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장기 세입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 특별한 관계의 이웃, 현재와 미래, 다양한 이들을 위한 주택과 공동생활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을 통해서 자신을 정의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었어요. 삶은 풍부하고 복합적이며 복잡해졌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리테일, 숙박, 레저, 그리고 브랜드 사이에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송업부터 여행, 교육,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혜택의 변화를 받을 수 있겠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기억하세요. 다음은 긍정적 기술의 수용입니다. 기술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스크린을 통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는 이제보다 직관적인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는 앰비언트 솔루션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도시 브랜드 기업은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며 진정으로 유용해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다는 것은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며 공평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자인 솔루션이 반드시 미래적이어야 혁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기술을 되살리면서 동시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발전을 이루어야겠습니다.